예, 그러면은 이제 저작권법 강의 소개 및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59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이재형 변리사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명회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아직 수험생들 분들 중에 선택 과목을 무엇을 할지 아직 선택을 못하고 있거나 혹은 저작권법을 할까 말까 아직 고민하고 계시고 망설이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이제 선택 과목의 중요성이랄까? 중요성? 아니면은 이제 저작권법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번에 설명회를 하게 되었거든요. 목차 및 순서는 이런 식으로 될 거여서 혹시 이제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잘 선별해서 그 부분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선택 과목 어떤 것이 유리할까? 사실 저희가 선택 과목이 한 18과목 정도가 되죠.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공학 과목이고 이제 법 과목. 법 과목은 이제 보통 하면은 디자인 보호법이랑 저작권법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뭐 전공 과목이 자기가 이미 다 잘하고 이미 기억이 다 난다면 당연히 자신한테 맞는 그 전공 과목을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해요. 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던 전공 과목 혹은 자기가 공부했던 전공 과목이 다 기억나진 않거든요. 남성분들은 이제 뭐 군대 갔다 왔으면 또 까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오랜 시간 1차나 1차 공부하거나 이제 저희가 1차 공부하면서 법 과목 위주로 하니까 또 많이 이제 까먹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혹은 또는 이제 자신의 전공 과목이 약간 소수분들이 하는 과목이어서 약간 마이너한 과목이어서 약간 정보나 자료가 많이 없으면은 여기 선뜻 자신의 그 전공 과목을 선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저 같으면은 디자인 보호법이나 저작권법 이런 법 과목을 추천드리는 게 일단 저희가 1차 때부터 법 과목을 많이 해서 좀 친숙해요. 친숙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제 법 이론이라든지 법 논리라든지 법 조문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걸 쉽게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친숙하고 사실 이게 적은 공부량 이거는 암기량이 적다는 뜻은 아니죠. 법학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서술에서 쓰는 거다 보니까 암기량이 적지는 않은데 공부량은 확실히 적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에서 하고 왔기 때문에 새로 배우는 건 없어요. 단지 암기만 해야 될 뿐이고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그냥 절대적으로 공부량 및 암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법 과목 같은 경우 하면은 공부량 자체가 적고 난이도도 사실 난이도가 쉽다는 말이 저희가 이제 2차 문제를 들여다보면 공학 과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난이도가 어려우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법학 과목 같은 경우는 그 난이도가 사실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운데 디자인 보호법이나 뭐 저작권법, 특히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수준이 내용도 한정적이고 그 문제 낼 수 있는 그 수준도 딱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난이도 자체도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공학 과목들, 뭐 전자기하학이든지 회로 이론, 유기학 이런 공학 과목보다 난이도 자체도 어렵지 않다. 그 법전 이용 이게 참 좋죠. 저희가 법전을 가지고 2차 과목, 2차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법전을 이용해서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이 법전 이용이 정말 커요. 왜냐면은 거의 오픈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추후에 설명드릴 텐데 이 법전을 이용하시는 건 이제 법 과목이다 보니까 이 법전 이용하는 걸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아요. 따라서 저희가 뭐 이 공학 과목보다는 법전을 이용하시는 법 과목을 웬만하면 하는 게 저는 추천드린다. 그리고 이제 기타로는 사실 저희가 이제 변리사가 되면 어떻게 보면 변리사란 직업이 지식재산의 전문가거든요. 그럼 이제 변리사가 되면 가끔 주변에서도 막 자문을 많이 하고 상담을 구할 거예요. 뭐 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건너 통해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저작권 좀 뭐 분쟁이라든지 뭐 저작권 문제가 좀 생겨서 물어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작권을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이제 공학 과목을 했다. 아무것도 모르면은 이게 좀 답할 수가 없잖아요. 좀 난감해요. 변리사는 지식재산 전문가라고 해서 좀 물어봤는데, 저작권을 전혀 모른다? 조금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나중 가다 보면은 디자인이나 저작권 같은 거를 정말 주변에서 많이 물어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일단은 저작권 같은 거를 공부해 놓으면 또 좋지 않나. 그래서 또 이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게 참, 수험생들이, 2차 수험생들이 이걸 많이 고민하죠. 아이고, 잠시만요. 치고. 저작권법을 할까?
그냥 이제 우리가 1차 때 했던 디자인 보호법을 할까? 이게 정말 수험생들이 많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사실 현재는 디자인 보호법이 훨씬 많죠. 한 있다 보면 4, 500명 정도가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작권법을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암기량이 절대적으로 적어요. 저희가 이제 저작권은 저희가 이제 출원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무방식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디자인 보호법이나 특허, 상표 같은 경우는 이제 출원을 하죠. 심사를 받죠. 뭐 결정이 나겠죠. 등록이 되든 결정이 나죠. 또 한 다음에 이제 심판까지 가겠죠. 소송. 이 과정에서 뭐 거저 결정 나올 거고, 또 그다음 의견 제출을 할 거고, 또 등록 결정에 그에 따라 또 거부를 심판 갈 거고, 거기서 또 많은 심판에 쟁점들 많잖아요. 논점이 되게 많아요. 이게 저작권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바로 저작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 과정이 전혀 다 없기 때문에 분량이 확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런 출원 등록 조치가 없는 이 저작권법 암기량이 압도적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대법원 판례가 적다. 저희가 대법원 판례는 웬만하면 다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갈 거면. 그런데 이 저작권법은 대법원까지 가질 않아요. 이 저작권이라는 게. 이게 분쟁 규모도 그렇고 이제 금액 같은 문제도 있고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가질 않아요. 보통 1심, 2심에서 많이 끝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정말 적어요. 외울 게 그만큼 적다는 거겠죠? 암기량이 그만큼 적고. 대신 그만큼 이제 하급심을 살짝 외우는 중요한 것들을 외워야 되는데 그래도 훨씬 암기량 부담이 확 줄어들고 그냥 대법원 판례가 적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게 곧 이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이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법전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작권법 법전 활용성이 되게 높습니다. 높다. 제가 이따가 기출문제를 먼저 저작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냥 이런 설명에만 하고 그때 법전을 가지고만 풀 건데 그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법전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저희 법전만 우스갯소리로 한 3, 4년 전에는 그냥 공부 안 하고 법전에 있는 내용만 써도 50점은 넘긴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제 법전 활용도가 정말 높기 때문에 거의 오픈북이라고, 반 오픈북이다 저작권법은. 그만큼 법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암기량이 줄어드는 거죠. 법전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암기량이 디자인 보호법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험 난이도가 중요한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 과목 자체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저작권법은 저희가 이제 시험 난이도가 어려우려면 특상에서 절차적인 문제 나오면 또 많이 어렵잖아요. 절차, 조치 이런 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작권에는 절차가 없어요. 출원 등록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가 없고, 또 시험 범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시험 공부해야 될 범위가 적으면 그 암기량도 적어지고 그에 대한 시험 난이도도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난해한 부분도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시험 난이도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또 이따 기출의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문제 수준이나 시험 난이도는 절대 높지 않다. 이건 기출 문제를 보면 또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철퇴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저작권법 패스율이 상당하잖아요. 거의 90% 정도 되는데 이제 올해 59에도 90%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내년 철퇴를 맞지 않을까, 50% 일부를 조정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걱정하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작권법을 선택을 좀 꺼려할 수도 있죠. 망설이게 되고. 다만 사실 이 철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철퇴는 일단 디자인보호법이든 어느 무슨 과목에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철퇴가
철퇴를 가한다 해도 50점을 넘기기 어렵나? 저작권법은 50점 넘기기 정말 쉽거든요. 사실 철퇴 문제를 내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난이도는 높지 않고 그 다음에 공부량 암기량이 적은데 이 철퇴가 나올 수가 있냐도 저는 의아해요. 그래서 이 철퇴 걱정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분인 것 같아요. 동차 때는 정말 2차를 좀 많이 포기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이 동차 때는 이제 2차 좀 많이 포기하고 그냥 뭐 기본 강의도 다 못 보고 그냥 책 한 번 훑어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도 많이 봐왔는데 사실 정말로 철퇴 문제가 나왔다 손 치더라도 그런 이제 공부를 정말 안 하는 분 정도만 이기면은 충분히 50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정말 강제로 인원을 조정해서 이번에는 패스율을 조정하겠다, 채점을 까다롭게 하겠다 하더라도 남들 공부한 만큼만 쓰고 정말 공부 안 한 사람들보다만 잘 쓰면은 저작권은 무조건 50점이 넘기 때문에 웬만한 뭐 기본 강의 한번 듣고 GS 한 번 정도 했다. 그러면 철퇴 문제가 나와도 50점을 못 넘는 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이제 58회였죠. 제 동차 때인데 그때도 약간 철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살짝 좀 생각보다 좀 색다른 문제가 나오고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그때도 일단 보면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스율이 60%가 넘어요. 이 정도는 보통 다른 시험의 일반적인 수준이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저작권에서 철퇴를 걱정할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철퇴가 나오더라도 내가 공부를 남들만큼 했으면 충분히 50점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또 사실 정보나 이런 자료가 많이 부족하지 않냐. 왜냐면 디자인보법에 비해 저작권법은 이제 인원수가 늘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 디자인보법에는 예전부터 이제 좋은 전문 강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료도 충분하니까 이제 그런 걱정이 없는데 저작권법은 이제 정보나 자료가 너무 없지 않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한 2, 3년, 3, 4년 전 얘기죠. 이제는 저희가 이제 저작권법도 100명 이상씩 봅니다. 100명 이상씩 본다는 거는 그만큼 주면 정보가 많아지고 정보가 많은 자료도 충분하다. 저희가 이제 저작권법 지금 강사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와 이제 다른 타 학원에 이제 강사 한 분 계시는데 저희도 이제 자료를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100명 이상씩 수험생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순간 옆에 물어볼 수 있어요. 넌 어떻게 썼어? 이 정도 점수가 맞았어? 너는 어떻게 썼어? 너는 어떤 걸 빼먹었어? 하면서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지면 자료도 충분히 쌓여가요. 저희가 GS 같은 것도 많이 쌓아놓고 있고 기출 문제도 지금 패스로 바뀌고 PF 제대로 바뀌고 나서도 충분히 지금 기출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보나 자료가 없어서 공부 걱정이 된다? 이런 건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충분히 자료를 잘 준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나 자료가 없어서 또 꺼리는 것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제 통계거든요. 통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일부러 PF 제도 바뀌는 이후부터 했어요. 2018년도부터. 이때 보시면은 이때는 저작권법이 16명밖에 안 받죠. 이제 막 이전에는 10명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PF 제도가 바뀌는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졌죠. 수가. 지금 올해는 138명이 받는데 옆에 이제 제가 패스율을 적어놨어요. 처음에는 이제 한 68% 정도 됐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50점 이상 되면 패스죠. 보면 이제 2018년에는 68%, 약 70% 됐다가 그다음 91%, 90.9%.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58회, 2021년 58회 살짝 철퇴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서 61%죠. 이게 철퇴예요. 이렇게도 61%나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래도 공부를 좀 했다. 그러니까 던지지 않았다 하면은 패스는 해요. 10명 중에 6명이 패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올해죠. 올해도 거의 90% 가까이. 138명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패스를 했다. 디자인보법을 보면은 약간 꾸준해요. 한 50%도 가 있고 70%도 가끔 오고. 근데 저작권은 철퇴 받은 시즌이 61%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만 보더라도 지금 저작권법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이제 138명 받는데 제가 볼 때 내년에는 그래도 150명 이상 가까이 보지 않을까. 그럼 그 150명 이상에서 던지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동차분들은 많이 힘들고 시간 없으면 그분들보다만 공부를 더 하고 남들만큼만 하면은 충분히 제가 90%까지 안 나오더라도
60% 70% 안에 못 되겠어요? 패스는 진짜 쉽다. 근데 그분들은 그만큼 공부를 되게 적게 한다. 아까 말했다시피 저작권법은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다른 3법에 투자할 시간이 정말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기득합을 했는데 제가 한 5월쯤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7월 말, 8월 초였죠, 작년에는. 그때 시험 끝나고 쭉 안 보다가 저작권은 다시 제가 올해 5월에 시작했습니다. 올해 5월에 다시 기본서를 회독하고 실전 GS 하나 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충분히 패스를 50점을 훨씬 넘는 점수를 받았고, 그만큼 저는 이제 5월부터 시작했는데도 매일 딱 1시간만 투자했습니다. 그 이상은 투자 안 하고 1시간씩만 투자하고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3법에 투자했죠. 민특상에. 그만큼 저희가 제가 아까 선택 과목의 중요성이라고도 약간 말씀드릴 수 있다 했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해야 다른 3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공부할 시간은 선택 과목을 하는데 많은 시간 투자하면 어쩔 수 없이 민특상에 투자할 시간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최소의 시간으로 50점만 넘기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그런 과목이 저작권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네, 제가 이제 강의 계획인데 일단은 제가 변리사 1차죠. 내일 60회 1차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아마 기본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기본 강의부터 할 예정이고 이게 검색이 안 나지? 네, 기본 강의. 기본 강의에서는 당연히 그냥 기본 이론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쯤 되면은 제 기본서가 출간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본서를 집필 중인데 교재는 당연히 제 기본서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기본 강의를 한 4주 분량이죠. 4주 정도. 4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GS 사실 이제 이게 3월 중순쯤에 끝날 거예요. 기본 강의가 3월 중순에 3월 말쯤 끝나면 4월에는 제가 아마 실전 GS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기득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득인 분들 위해서도 이제 실전 GS를 4월에 한번 그냥 6월에 한번 할 거고 기본 강의 듣고 이제 동차생들은 처음에 3, 4월 때 특히 민소하느라 많이 바빠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민소하느라 시간 많이 바쁘기 때문에 기초 GS를 5월쯤 열 겁니다. 기초 GS 5월쯤 열고 실전 GS 6월에 한 번 더 열 거예요. 그래서 동차생분들은 아마 이제 기본 강의 끝나자마자 기본 강의 듣고 기초 GS 5월쯤에 좀 여유 있게 듣고 6월에 실전 GS 듣고 한 3주 정도 그럼 남아요. 이게 6월 끝나면은 3주 정도 남았을 때 그냥 좀 이제 했던 GS들 한번 좀 해독하고 들어가면 50점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최종 정리 강의는 같은 경우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게 약간 수강생들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수강생분들이 희망을 하면은 마지막에 제가 이제 좀 그 최신 판례나 중요한 부분 논점들만 위주로 해가지고 한 2회에서 4회 분량 정도로 딱 요약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건 이제 수강생들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정할 것 같습니다. 강의 계획은 여기까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네, 이거는 제 이제 기본서 지금 집필하고 있는 기본서인데 내용이 지금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이제 첨부 자료로도 올릴 거예요. 그 일부분만 샘플로.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 기본서 중요하잖아요. 기본서가 매우 중요하니까 제가 지금 집필하는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 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교재가 마음에 들어서 강의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또 수험생들한테 피드백을 또 저도 미리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저작권법 지금 계속 선택 과목으로서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작권법이 뭔지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저작권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개략적으로 좀 크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작권법 목적 하면은 1조에 나와 있죠. 저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자의 권리와
인접하는 권리. 사실 이 인접하는 권리는 우리 나중에 저희가 배우겠지만 저작 인적권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저작권이 따로 있고 저작 인적권이 따로 있습니다. 저작 인적권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방송 사업자나 아니면 이제 가수들 이런 실현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만든 권리인데 이런 저작자 권리와 그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공정한 이용 도모 저희 이제 공정한 이게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거면 이건 이제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네, 사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조문이죠. 저희 법 목적. 그럼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 최종 목적이죠.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 사실 저작권은 문화 발전에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시피 저희 저작권의 그 목적은 문화 발전인데 요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문화랑 이 산업이 같이 융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업 발전도 법 목적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 원래 저작권이란 게 뭐 영화 제작, 뭐 컨텐츠, 이런 뭐 드라마 아니면은 연극 이런 거에서만 많이 사용되는데 요즘 이제 뭐 영화 산업, 음악 산업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보았듯이 저희가 문화 및 이제는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법 목적을 가지고 저희 이제 출발을 합니다. 저작권법이. 목적을 봤으면 이제 저작물의 정의 제2조 1호에 나와요. 저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아이고. 저희가 이제 인간의 사상, 감정까지는 아이디어라 그래요. 이 아이디어를 표현해야 돼요. 표현된 게 저희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저작권법으로. 그래서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희가 이제 수업 기본 강의에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 강의에서 보면 이제 창작물 결국 창작성을 또 따져봐야 돼요. 창작성에 관련된 판례, 대법원 판례 하나 정도 또 가지고 들어가면 저작물 정의는 끝납니다. 이렇게 저작물 정리를 알고 나면은 제 저작물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잠시만요. 법조문에 예시로 좀 열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작권법 제4조 1항에 보시면 저작물을 예시하는데 뭐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까지 9개 정도의 지금 예시를 해놓고 그 외에 그냥 아까 보신 저의 저작물의 정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희 인사간표창이라 할 건데 거기에만 해당하면 다 저작물인데 그 외에 예시를 든 것뿐입니다. 그냥 법 4조에. 다만 이제 수업 기본 강의에서는 이 각각 어문 저작물에서 따로 이제 대법원 판례가 저작물성 판단하는 각각 개별적으로 몇 개 판단한 게 몇 개 있어요. 음악 저작물은 또 음악 저작물 나름대로의 저작물성 판단한 게 하나 정도 모두가 다 있는 건 아닌데 각 저작물 유형별로 하나 정도씩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아마 교재 샘플에도 보시면은 어문 저작물하고 제가 저작물성 판단 이게 써놨죠. 그리고 음악 저작물에도 저작물성 판단 따로 써놨죠. 이런 게 개별적인 각 저작물 유형에 대한 저작물성 판단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뭐 이런 지금 연극 저작물 보시면 이제 서울 고등법원 판례도 있고 이렇게 각 저작물 유형별로 저작물성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것까지 적으면은 이제 50점을 훨씬 넘기는 거고 이 각 개별적인 판례 모르더라도 맨 앞에 제 샘플의 맨 앞에 있는 창작물의 창작성 대법원 판례 있죠? 2002도 965 저희 이 판례 이것만 쓰면 돼요.
이것만 쓰면 돼요. 저작물성 판단할 때. 저작물인지, 이게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아닌지는 이 판례 하나만 쓰면은, 아, 그럼 50점을 넘기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작물 종류를 설명했으면 이제 다음으로는 저작자가 나와요. 저작자. 저희가 특허법에서도 발명을 했으면은 특허권자가 누군지도 약간 이게 중요하죠. 이게 또 공동 발명인지 아닌지도 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저작권법에서 마찬가지로 저작자가 누구인지 약간 중요할 때도 있어요. 사실 이게 저작자는 또 친절하게 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법조문 제2조 2호를 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 나왔네. 창작한 자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데 여기서 이제 논점이 되는 것들 여럿이 있어죠. 2명 이상이서 창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공동 저작물이 하나 나옵니다. 공동 저작물 맞죠? 공동 저작물도 근데 또 법조문이 있어요. 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법 제2조 21호에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적으면 돼요. 공동저작물 나오면은 이 정의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 대법원 판례가 한 2개 정도 있어요. 2개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시기를 달리하여 만드는 2명이 창작한 거. 둘이 같이 창작한 게 아니라 한 명이 먼저 창작한 거, 그 뒤에 사람이 후행으로 창작한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런 판례. 아니면 같은 장소가 아니라 다른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창작한 2명이서 창작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한 2개 정도인데 그거 외우면 돼요. 그럼 공동저작물에 대한 논점도 끝납니다. 그럼 또 하나 나온 게 저희가 이제 특허에서는 직무발명제도란 게 있잖아요. 그 법인 등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업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발명하면은 양도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직무발명제도인데 비슷한 건데 직무발명은 저희가 일단은 발명자한테 특허권이 갔는데 그걸 이제 자동으로 승계되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 저작권에는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 원래 저희 저작자는 창작자주의입니다. 창작자주의 원칙. 유일한 예외예요. 업무상 저작물. 유일한 예외. 저희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면은 저작자가, 그러니까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아니에요. 창작할 때, 그러니까 저작자 자체도 법인 등이 저작자가 해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또 법조문이 있거든요. 자, 먼저 제2조 31호로 보면은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이게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정의이고, 제9조를 보면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의 다른 정함이 없는 때는 그 법인 등이 된다. 즉 저작자가 곧 법인 등이 된다는 소리예요. 처음에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됐다가 법인 등에게 저작권이 승계되는 게 아니라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인 등이 곧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겁니다. 이 요건들 만족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점 가볍게 대법원 판례 한 2개 정도 있어요. 그것만 그 정도만 외우면 저작자에 대한 논점 끝납니다. 이렇게 저작자에 대한 논점이 끝나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저작물 정의 배웠고 저작자 배웠으면 이제 그에 대한 무슨 권리가 있냐? 저작권을 배워야죠. 먼저 저작권. 저희 특허권, 상표권과 달리 저작권은 여러 권리가 있어요. 여러 권리의 다발이에요.
먼저 저작 인격권이 있고 저작 재산권이 있습니다. 즉 저작권이라는 게 그냥 저작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잘 들여다보시면은 제 11조부터 있습니다. 제 11조부터 먼저 저작 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렇게 총 3개 있고 저작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중송신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한, 둘, 셋, 넷, 다여, 복공공, 선배. 그리고 또 하나, 대여권. 이렇게 총 7개 되거든요. 16조부터 22조까지. 네. 16조부터 22조까지. 순서가 좀 틀렸네요. 순서가 공연권, 그 다음에 공중송신권. 네. 이렇게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어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정의가 다 나와 있어요. 16조부터 보시면 복제권, 저작권법이 얼마나 친절하냐면, 저희가 이제 16조 복제권은 말 그대로 저희가 복제할 권리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복제 말 그대로 그냥 완전 똑같이 100% 복제하는 것도 복제권의 침해겠지만 뭐 당연히 뭐 새로운 창작성은 안 하고 살짝만 바꿔도 뭐 동일성이 인식되고 원저작물의 제재면은 저희가 복제권 침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저희 대법원 판례가 하나 정도 있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시고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그럼 공연이 뭔가 또 앞에 2조를 보시면 돼요. 2조 정의를 찾아보시면 공연은 2조 3호에 나와 있네요.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현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다 나왔네요. 동일인의 도무에 속하는 연계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그럼 저작권 보면 정의가 정말 많아요. 2조 1호부터 36호까지 웬만한 정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암기량이 그만큼 정말 줄어듭니다. 이렇게 저작권, 우리가 저작권을 이렇게 볼 거예요. 공표권부터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그 다음에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여기서 저작인격권에서는 성명표시권 중요하고 동일성 유지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산권에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그나마 공부할 것이 많고 2차적물 작성권 정도 해야 저작권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구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논쟁도 가장 많습니다. 2차적물 작성이 가장 논쟁도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재산권을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권과 재산권, 총 저작권을 배웁니다. 저작권 배웠으면은 제한 사유로 또 배워야 돼요. 저작 권리가 있으면 그에 대한 저희가 저작권법 목적이 사익과 공익 같이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작권을 그냥 무한적으로 인정해주면은 공익을 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리에 대한 제한 사유를 또 친절하게 다 박아놨어요. 법조문이 있습니다. 저희 저작 인격권 제한 사유들은 그 저작 인격권 권리가 쓰여져 있는 법조문에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제 12조 2항 보시면은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때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이런 공익적인 목적이겠죠. 또 13조 볼게요.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제한 사유. 13조 2항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앞에 일단 제한 사유가 있고, 다만 그렇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까지는 그렇게 봐주지 않겠다라고 말이고요. 자, 각 제한 사유들 보면은 1호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 교육 목적상 나왔죠? 공익이잖아요. 학교 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 변경. 2호 건축물의 증개측 그 밖의 변형.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3호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호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호는 이제 일반 규정이죠.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 이렇게 우리 저작 인격권에 대한 제한 사유가 조문에 있어요. 그럼 저작 재산권의 제한 사유는 없냐? 외워야 되냐? 아니에요. 다 있어요. 저작 재산권의 제한 사유도 23조부터 제35조의 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까지 저작 재산권의 제한 사유들이 그냥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그때그때 그냥 필요한 일단 법조문을 한번 쫙 읽어보시면은 그냥 다 수긍이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 사례를 보고 이 저작 재산권 이게 쓰이겠네 하고 보시고 이거 쓰면 돼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작권법은 정말 법전이 중요한 게 정말 이게 제한 사유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법전 싸움입니다. 빨리 찾아 싸우는 싸움. 논점 파악하고 제한 사유가 있고 여기까지 배웠으면 다 끝났어요. 저작권법은 다 끝났다고 봐도 무방해요. 기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자의 권리와 그에 인접한 권리 보호잖아요. 저작 인접권 한번 배우고 그 외에도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 이런 기타적인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마지막에 이제 뒤쪽 가시다 보면은 각종 벌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작권의 뭐 양도 같은 것도 양도 등 이런 것들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양 엄청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예요. 네, 이것만 끝이에요. 사실 이것만 하면 저작권법은 충분히 다 끝났다고 봐도 되니까 양이 적죠. 정말 적죠.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들은 다 말하죠. 정말 저작권법 해라. 양이 적으니까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고 저도 충분히 적은 시간으로 다른 3법에 투자해서 충분히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 제가 저작권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아니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법전만을 가지고. 자, 이게 자 55회 문제 4번 기출 문제거든요. 1번 설명 봐봐요.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에 대해 설명하래요. 그냥. 그 다음에 갑이 지금 보면 이제 저작자예요. 소설 X를 GP를 했으니까 갑이 소설 X에 대한 저작자인데 저작자가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을 설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 의무관을 설명하죠. 이게 제가 특허나 상표 같은 걸로 설명을 하면은 갑이 특허권자에서 상표권자입니다. 근데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이 실시권 사용권 설정이에요. 배타적 발행권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약간 전용 실시권 같은 느낌이고 출판권도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설정과 관련해서 가진 권리 의무 관계 설명해라. 우리 그냥 특허로 따지면은 전용 실시권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겁니다. 문제가. 정말 쉬워요. 권리 의무 관계. 근데 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57조. 제 57조 보시면은 제 57조 1항.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일단 일반적으로 저작자겠죠.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 이하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갑의 권리는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할 권리 있다. 출판권은 뒤에 63조에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있네. 법조문 57조랑 63조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2항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발행을 설정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전용 실시권과 비슷하다고 말한 게 중첩되는 범위에서는 못해요. 통상 실시권처럼. 대신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 여러 개 설정할 수 있다. 이것도 적으면 이것도 권리겠죠? 저작권자의 권리. 그리고 3항은 이따 이제 설문 2에서 나올 거고, 잠시만요. 그리고 제 58조의 2 저작물의 수전 증감 보시면 1항 배타적 발행권자가 배타적 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이것도 저작자의 권리잖아요.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 내용을 수정 증감할 수 있다. 그것도 저작자의 권리니까 이거 쓰면 돼요. 58조의 2. 그리고 제 60조 보시면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 발행권자가 58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상의 기간 정하여 이행 최고하고 그 기간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배타적 발행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이것도 권리겠죠? 소멸 통고할 수 있는 권리? 소멸 통고. 이렇게 법조문에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이게 8점이잖아요. 8점인데 그냥 법조문만 쭉 쓰시면 돼요. 그냥 설명하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업 들을 때 듣는 의 취지 정도 쓰면 되겠죠. 취지. 그럼 쓰고 조문 다 갖다 쓰시면 됩니다. 조문만 갖다 바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설문 2번은 배타적 발행권자죠. 을과 이번 7번권자 병인데 이번에 얘네가 가지는 권리 의무 관계를 쓰래요. 야, 무슨 문제가 이렇게 쉽나요? 저희 특허로 따지면은 전용 실시권자랑 통상권자가 가지는 권리 의무 관계가 뭐냐 이런 걸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시면은 일단 제 57조 3항을 보시면은 1항에 따라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은 자, 그렇죠? 배타적 발행권자죠. 배타적 발행권자는 그 설정 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타적 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 나왔네요. 배타적 발행권자의 권리. 이거 적으면 돼요. 이거 적으면 되고, 그다음에 제 58조. 이거 제목부터 배타적 발행권자의 의무잖아요.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근데 제 58조 그대로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제62조에도 뭐 있네요. 배타적 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 발행권의 양도, 질권 목적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적으면 돼요. 권리, 출판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3조 2인데 63조 2에서 배타적 발행권 조문을 대부분 다 준용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것도 됐어요. 그럼 조문만으로 해결했죠? 저는 지금 따로 뭐 배운 것도 없고 없는데 그냥 법전을 가지고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문 3은 출판업자 정의, 새로운 사람은 아니야. 출판업자 정의, 갑이나 병으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소설 엑셀을 종이책이니까 오프라인이겠죠? 출판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병이 정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배타적 발행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로 따지면은 전용 실시권자가 특허권 침해하고 있는 자한테 뭘 할 수 있냐? 실시 금지, 이용 금지, 실시 금지 청구할 수 있죠. 그건 그대로 적으면 돼요. 4점밖에 안 되니까 이건 설문 점수가 낮긴 한데 쉬우니까 점수도 낮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여기 123조 보면 되죠. 저작권 및 저작권 그 밖에 여기 보이죠.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 배타적 발행권자에 포함되겠죠.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 정지 청구할 수 있다. 그대로 쓰면 돼요. 저희 이 세 문제 다 법전에 있는 내용만 지금 말한 거예요. 저희에서 판례 안 적었죠? 판례 없죠? 없어요. 여기서는 다 법전만 쓰면 돼요. 이러면은 20점 문제 4번 20점 문제 끝난 거예요. 쉽죠? 다음으로는 이거는 56회입니다. 56회인데 설명 볼게요. A의 인용행위가 작가 박영수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 여부. 이거 위에 설문을 보면은 작가 박영수 작가네요. 근데 박한국이라는 이명을 쓰네요. 그러니까 필명 이명이죠. 실명이 아닌 필명 이명을 쓰네요. 박한국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소설을 발표했다. 도약교수 A는 연구 논문에서 박영수의 책 몇 페이지에서 이런 문구가 나온다라고 필명이 아닌 본명으로 박한국이 아니라 박영수의 책 몇 페이지라고 본명을 써버렸네요. 소설 인용했다. 이 인용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이 문제는 살짝 그래도 좀 논점은 좀 파악해야 되는데 이미 아까 제가 몇 개 저작권들 뭐 여러 개 설명해 드렸잖아요. 한번 풀어보죠. 일단 저작권 침해라니까 저희가 여기 뭐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냥 저작권 침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다 봐야 돼. 그냥 법 좀 보면서 앞에부터 인격권 침해는 뭐 있는지, 재산권 침해는 뭐 있는지 한 번씩 하나씩 따져보면 돼요. 인격권 침해. 필명이 아닌 본명으로 해당 소설 인용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필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대학 교수가 맘대로 본명으로 써버렸어요. 그럼 뭐겠어요? 성명 표시권 문제가 되겠네요. 성명 표시권 그럼 법정 펴니다. 그쪽으로. 네, 12조를 보면은 자, A랑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또는 그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의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라고 돼 있잖아요. 표시한 바에 따라. 근데 얘는 지금 표시한 바에 따라 이렇게 표시한 바에 따라 안 사고 본명으로 썼으니까 성명 표시권 문제가 될 수 있네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저작 인격권에서는 성명 표시권은 일단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보고 저작 재산권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 또 보시면은 인용했으니까 이게 사실 분량을 어느 정도 인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복제권이 문제 될 수 있겠죠. 복제권 그대로 인용해서 복제권 문제만 될 거고 그 다음에 재산권에서 네, 그 외에 뭐 다른 건 문제되어 보이는 게 없고 복제권이 문제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복제권 저희가 이렇게 어떤 권리가 침해인지 문제될 것 같은 걸 따져봤잖아요. 그럼 저희가 아까 배운 거 뭐였죠? 제한 사유를 한번 더 따져봐야 되잖아요. 제한 사유. 제한 사유 보면은 저희가 제28조 보시면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한 사유가 있네요.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공정한 관행인지 정당한 범위 아닌지는 대법 판례가 있습니다. 목적, 성질, 뭐 관념 이런 걸 따져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거는 대법 판례 하나 배워서 외우고 그거 그대로 바르면서 사안 해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사안 해결해 주면 되고 사실 이게 10점짜리인데 어떤 권리가 침해지, 인격권에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재산권에서는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생각 한번 해보고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판례가 있나? 그럼 그 판례 한번 쓰면 됩니다. 쉬워요. 그럼 해결됐어요. 1번도.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명 표시권이랑 보채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한 사유 하나씩 따져보면 되는 거고 2번. 한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학교 교사. 이거 중학교 교사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수업 목적 있겠죠? 중학교사 B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 소설의 일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일단 일부네요. 해당 부분의 한자를 한글로 바꾼 유인물을 배포했다. 비행위가 저작권 침해 여부에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설명하죠. 여기도 보시겠듯이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따져야죠? 어떤 권리가 침해인지부터 봐야죠. 어떤 게 문제가 될지. 인격권에서는 뭐고 재산권에서는 뭐가 문제가 될 거고. 인격권에서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바꿨대요. 그대로 안 하고. 동일성 유지권이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이름부터 동일성 유지권. 동일성을 유지해야죠. 원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해야지 이용할 때는 바꾸면 안 된다는 그런 권리거든요. 제13조 1항 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후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내용을 살짝 바꿨죠. 한자를 한글로 바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침해 뭐 어떤 권리가 문제든지 따져본 다음에 늘 제한 사유 있다 했잖아요. 늘 뭐든지. 제13조 2항에서 5호를 보면은 그 밖의 저작물의 성질, 이용,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변경 이해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저희 이게 보면은 중학교 교사가 중학생들한테 소개시키고 싶어서 어려운 한자들을 그냥 한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한자를 한글로만 바꾼 거예요.
중학생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춰보면은 충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럼 재산권 침해는 또 뭐가 있을까? 한자를 한글로 바꿨는데 사실 재산권을 보면은 이제 복제권, 공유권 쭉 있는데 복제권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사실 어떤 분들은 이게 한자를 한글로 바꿨으니까 새로운 원저작물 기초로 새로운 것 만든 건 아니냐. 그래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문제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한자를 그대로 그냥 한글로만 바꾼 것은 전혀 새로운 창작성을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로 볼 수는 절대 없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동일성이 인식되는 정도니까 복제권 문제가 됩니다. 그럼 복제권도 침해냐? 제한 사유 한번 봐봐야죠. 제한 사유 봐보면은 제25조 제목부터 여기 써있네요.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그리고 여기서 제3항을 보시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그냥 이거 중학교는 포함돼요. 중학교는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이네요. 일부분만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증송신을 할 수 있다. 됐네요. 일부러 소기 위해서 해당 부분에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유의미를 배포했대. 복제권도 지금 해결이 됐네요. 문제가. 그리고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 등 하는 것이 부등한 경우에 전부도 복제할 수 있다. 아무튼 여기서도 제한사유 제25조 3항 보시면은 부득이하게 학생들이 설명시키기 위해서 바꾼 거기 때문에 복제권 문제. 그리고 저기 배포도 있네요. 배포권도 문제되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제25조 3항에 복제 배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포도 제한 사유 돼요. 그러니까 재산권에 여기서는 동일성 유지권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서는 복제랑 배포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 제한 사유가 걸리니까 아무 저작권 침해가 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요. 자, 그러면 설문 3번을 볼게요. 중학교 교사인 B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나왔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소설 온도의 세상을 모티브로 하여 공모전에 출품된 화가 C의 그림을 촬영한 사진. 화가 C의 그림 촬영한 사진을 촬영했네요. 촬영은 복제죠. 사진을 수업 시간에 전시했다. 전시까지 했네요. 전시권도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 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그냥 보시면 돼요. C는 이 사실을 알고 B에게 저작권 침해, 보상금 주장했대요. 주장의 타당성. 하나씩 봐야겠죠? 저작권 침해냐, 보상금 지급도 타당하냐.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작권 침해니까 인격권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근데 인격권 보면은 여기서는 딱히 뭐 그대로 촬영하고 뭐 성명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작 인격권은 딱히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저작 재산권만 문제 따져보면은 그대로 촬영했으니까 복제권 문제. 그러면 전시했으니까 전시권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또 제25조 봐야 돼요. 제25조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여기도 수업 목적이잖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촬영한 거니까.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이미 공표돼 있죠 당연히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근데 여기는 사진에는 온도의 세상을 화가 그림은 촬영했다는 거는 일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전부를 촬영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면은 전단은 일부분만 할 수 있는 건데 후단 보면은 다만 성질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전부를 복제 등 하는 것이 부등한 건 전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즉 저희가 사진 같은 거를 그러니까 출판의 화가 그림을 일부분만 찍는 거는 있을 수 없죠. 일부분만 찍으면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부득이하게 전부를 다 촬영할 수밖에 없어요. 즉 전부를 복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25조 3항 단서에 비추어 전부를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복제 전시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한사에 또 25조 3항에 걸려서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상금 지급 주장에 타당하냐? 이것도 또 조문에 또 나와 있어요. 제25조 6항 보시면은 제25조 6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 지금 방금 봤죠? 저희 3항에서 이용하는 거니까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 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 저희 이제 단서 전에 그 앞에까지만 보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것처럼 보여요. 다만 얘는 이 사람 중학교 교사 B는 중학교이고 중학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단서를 보면은 결국에는 보상금도 지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럼 보상금 지급도 탄탄하지가 않네요. 끝났어요. 저 진짜 법조문, 저 이제 1항에서 설문 1번 빼고는 다 법조문만을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풀었죠. 저작권 문제가 이렇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한 번에 지우는 게 없어서. 네, 그리고 또 다음 간단한 기출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 문제는 58회 작년입니다. 작년 58회. 이거는 갑과 을이 각각 B 프로그램 완성에 기여한 정도였기야 기여한 정도에 따른 저작권 기속관계. 저희가 특허권을 치면 그거예요. 공동발명.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공동 발명. 이거는 그래서 이게 갑 단독 저작권이냐, 저작물이냐, 을 단독 저작물이냐, 갑 을의 공동 저작물이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애초에 한정 있죠? 업무사 저작물에 관한 논점 배제할 것. 왜냐면 설문 2번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것도 그냥 이건 판례가 들어가죠. 이거는 이제 공동 저작물에 대한 그 판례가 들어가서 그 판례 하나 쓰면서 사안 포섭하면서 기속관계 이 위에 사안에 따라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저희가 아직 판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법조문 가지고는 좀 힘들겠네요, 살짝. 그럼 설문 2번을 보면은 B 프로그램이 갑의 업무선 저작물 그냥 다 알려주네요. 업무선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저희 업무선 저작물 아까 봤잖아요. 제2조 31호 보면은 법인 단체 그 밖에 사용자의 기획하에 그리고 법인 등이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이거랑 이제 구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권은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 근무직에 가야 다른 정함 때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유효하지 아니한다. 사실 여기서는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프리랜서로 을에게 작성하도록 하였고, 딱히 법인 등에 종사하는 그런 개념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위탁 계약 문제가 위탁 계약을 한 거겠죠. 그냥 이제 이것 좀 만들어 달라. 그에 대해서 업무상 저작물 인정되게끔 저희가 여기서 도급 위탁 계약을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냐 가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대법원 판례 하나 그냥 쓰면 돼요. 그거 쓰고 제2조 31호 그다음에 제9조 쓰고 그대로 사안 포섭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대법원 판례가 하나 들어가긴 하네요. 근데 논점이 정말 명확해요. 이거 기본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논점이 정말 명확하기 때문에 이 도급 위탁계약 관련된 이 업무사정은 판례 하나만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아시고 2번 이렇게 푸시면 되시고 3번 이건 이제 법조문을 푸는 거네요. 을이 프로그램 일단 전제가 이거네요. 을이 저작자예요. 을이 프로그램 저작자고 갑은 을로부터 이 B 프로그램의 저작 재산권만 샀어요. 저작 재산권을 양수했대요. 그래서 갑이 을의 이번 허락 없이 B 프로그램을 태블릿 PC에서 구동되는 B 다시 프로그램으로 개변.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변했대요. 이 개변했던 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를 기초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했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저희가 또 법조문 보시면 제45조 2항을 보시면은 저작 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저작 재산권 양수했네요, 지금. 저작 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데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냥 딱히 별도의 말이 특약으로 넣지 않는 이상은 저작 재산권 양수했다 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수한 게 아니래요. 양도한 게 아니래요. 다만 그 뒤에 단서가 있죠. 프로그램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을 추정한다. 이건 또 반대네요. 오히려 양도된 것을 추정한대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죠. 이 취지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잖아요. 저희 업데이트 해야 되나 새로운 프로그램에 저희 맞게 적용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서를 만든 건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니까 저작 저작권을 양도했다는 건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양도된 것으로 추정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갑은 2차적 저작물 작성도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니까 의뢰 허락 없이 2차적 개변한 것도 적법하게 할 수 있네요. 왜냐하면 2차적 저작물 작성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양도되었기 때문에 그거 쓰면 돼요. 법조문 이거. 다만 이제 그 앞에서 간단하게 이 빕 다시 프로그램을 개변한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2차적 저작물 작성 행위인다. 그럼 2차적 작성을 할 수 있냐? 저작자성권이 양도했으니까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법조문이 45조 2항 바르면서 이제 잘 써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설문 3번은 완전 법조문만으로 푸는 거고, 그다음에 2번은 법조문과 판례 하나 정도. 그냥 설문 1번도 법조문과 판례 같이 쓰는 거. 이렇게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총 문제를 4문제를 간단히 준비했었는데, 문제 4번. 이거 올해 기출이죠? 올해 기출. 올해 기출. 이 문제도 참 이렇게 대충 낸 건지 정말 쉬워요. 교재 Y의 편집 저작물성에 대해서 설명하래요. 편집 저작물. 이거 나와 있잖아요. 저 2조에 제 2조 18호. 편집 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걸 말한다. 선배고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편집물은 뭐냐? 그 위에 있네요. 17호.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 이하 소재라 한다. 소재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즉, 저희 이제 이 두 개를 다 쓰고 시작합니다. 편집 저작물성에 대해서 설명하래요. 그러니까 편집 저작물에 해당하냐 안 하냐. 즉, 다시 말해서 편집물로서 이 소재들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창작성이 있냐, 창작성이. 설문을 봐야죠, 그러면은. 설문을 보면은, 갑은 장인으로서 편한 기초적인 분류하기 기준 교재 Y를 추가했는데, Y의 자동차 장비는 목적에 비추어 기능과 구성별로 분류하고, 선별해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창작적으로, 그냥 아예 알려줬네요. 창작적으로 구성했다고. 선별도 하고 기능 구성별 분류도 선별하고 창작적으로 구성했으며 맞게 배열하고 그냥 편집 저작물이라고 알려주네요. 그냥 쉽게 이해하고 기능 빨리 또 익힐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또 편집하고 그렇게 교정을 추가했대요. 필명 X로 갑이라고 안 하고 필명 X로 저자 표시해서 그걸 추가해내는 표절 저작물성에 대해서 정의 쓰고 이게 곧 요건이죠. 정의가 곧 요건이고. 그럼 이거 바릅니다. 그대로 바릅니다. 그럼 편집 저작물성 인정되네요. 왜냐면 선택 배열 구성에 이런 구성 배열 창작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여기 애초에 창작적으로 표현했다고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니까. 창작성 인정되네요. 그럼 편집 저작물성 인정된다. 그럼 편집 저작물에 해당. 근데 여기서 9점이니까 점수가 좀 더 추가되니까 필요하니까 편집 저작물은 효과 같은 걸 줘야죠. 편집 저작물에 해당하면 뭐냐? 제 6조 보면은 편집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이 소재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보호되죠. 제 6조 1항. 제 2항. 편집 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 저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와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거 정도 하나 쓰면 더 추가해주면 좋죠. 그냥 9점이나 되니까. 이거 쓰면 돼요. 그리고 2번. 갑이 을에게 성명 표시권 침해. 딱 알려놔요. 성명 무슨 침해인지 외부로 하면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냥 성명 표시권 침해를 주장하신지 알려줬네요. 왜냐? 얘는 필명 X를 썼는데 을은 허락 없이 필명 X 대신 갑으로 그냥 저자를 표시해 오네요. 그럼 성명 표시권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성명 표시권 그냥 씁니다. 12조 다시 봅니다. 성명 표시권에 그냥 단문 목차 그대로 쓰면 돼요. 성명 표시권은 저희가 대상 보시면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 복제물, 저작물의 공표 매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원본, 복제물, 저작물의 공표 매체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상.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대상이 해당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을은 갑의 허락 없이 교재 Y를 컬러로 전부 복제했으니까 복제물이겠네요. 복제물에다가 필명 X 대신 갑으로 저자를 표시해. 그럼 성명 표시의 대상이네요. 복제물에 해당하니까. 복제물에 성명 표시할 권리를 가지는데 그대로 표시를 하지는 않았으니까 이 대상 사안에다가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 이제 의무가 뭔데?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의무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안 했죠? 복제물에다가
필명 X 대신 값으로 저자를 표시했으니까 제대로 안 했네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네요. 그렇다면 단순 한번 봐줘야죠. 제한 사유가 있네. 성질이나 이용 목적, 형태 등에 비춰 부등하다고 인정되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런 사정 없잖아요. 그런 사정 없기 때문에 그러면 4 적으면 돼요. 이것도 법조문만으로 저 판례 하나도 안 썼죠? 여기서 이렇게 쓰면 돼요. 충분히 50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10점 맞으면 되잖아요. 절반 충분히 나오죠. 그럼 이렇게 제가 저작권법 살짝 개략적인 내용 설명드리고 법 조문만으로 해결되는 많은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보았듯이 제가 저작권법 기출문제는 일단 문제가 어렵지도 않고 문제가 충분히 어려울 수가 없죠. 그렇죠. 어려울 수가 없고 또 법 조문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해요. 매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거의 반옷분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문제를 풀 때 그냥 꼼꼼히 논점만 파악하고 그냥 이제 기본 강의 한번 듣고 GS 한 번 정도 듣고 들어가시면은 50점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늘 그냥 1시간 정도 만약에 저작권법을 선택하시게 되신다 그러면은 시작하게 된 날부터 그냥 매일 1시간 정도씩만 투자하세요. 매일 1시간 정도씩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3법에 하시면은 충분히 50점은 넘을 수 있다. 50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설명회는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고 혹시 궁금한 점 아직도 좀 더 고민되고 좀 걱정되고 아니면은 시험 저작권법 아니더라도 좀 수험적으로 좀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은 제 메일인데 일로 메일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최대한 빨리 답장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긴 설명회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게 될 기본 강의를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